이 처자를 며느리로 드리겠네. 손가락 하나 까딱 못하면 어떤가. 한양제일가는 명문가 안주인이 혼처를 보겠다며 교수들을 불러 모았습니다. 그런데 곱고 멀쩡한 처자들을 죄다 마다하더니 한 구석에 몸을 기댄 처녀를 손가락으로 가리켰지요. 말 한마디 못하는 처녀였습니다. 큰 집 어른들은 노망이 났다 혀를 찼습니다. 외아들마저 어머니가 실성한 줄 알았지요. 그런데 훗날 사람들은 알게 됩니다. 그 우스꽝스러운 선택이 실은 한양에서 가장 영리한 한 수였다는 것을요.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어디서 듣고 계신지 댓글에 남겨주세요. 그곳으로 행복과 사랑을 가득 담아 보내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도 가슴 뭉클한 옛날 이야기 지금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때는 조선 한양 북촌에 민씨 가문이 있었습니다. 대대로 벼슬을 지낸 명문이었지요. 그 집 안주인 윤 부인은 일찍 지아비를 여의었습니다. 외아들 도현 하나만 바라보며 살아온 과부였지요. 윤 부인은 보통 안주인이 아니었습니다. 젊은 시절 대궐에서 의녀로 지낸 적이 있었거든요. 사람의 맥을 짚고 병의 뿌리를 잇는 눈이 늙어서도 흐려지지 않았습니다. 다만 그 내력을 아는 이는 집안에 없었지요. 그런 윤 부인에게 그 봄 한 가지 큰일이 생겼습니다. 바로 외아들의 혼사였지요. 도현은 22, 글 읽기를 좋아하는 반듯한 선비였습니다. 키는 훤칠하고 이목구비는 단정했지요. 북촌에 내로라 하는 집안들이 앞다투어 사윗감으로 탐냈습니다. 마님, 이번에야말로 좋은 교수를 들이셔야지요. 집안 어른들의 채근에 윤 부인은 잔잔히 웃기만 했습니다. 서두를 것 없네. 사람을 고르는 일이야말로 가장 신중해야 하는 법이니. 마침내 혼산날이 왔습니다. 민씨가 안채에는 곱게 차려입은 교수들이 줄지어 앉았지요. 비단 치마가 바스락거렸습니다. 분 냄새가 은은히 감돌았지요. 저마다 곱고 단정한 처자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화사한 자리 한 구석에 어울리지 않는 처녀가 하나 있었습니다. 가마에 실려와 사람 손에 옮겨진 처녀였지요. 벽에 기대모로 누운 채 꼼짝도 못했습니다. 빛바랜 삼배 적삼은 여기저기 달아 있었지요. 얼굴은 핏기 하나 없이 창백했습니다. 사지가 굳어 손가락 하나 까딱 못하는 말 못하는 처녀였지요. 저것은 또 무얼한 말인가. 교수들 사이에서 수군거림이 일었습니다. 글쎄 말일세. 멀쩡한 자리에 어찌 저런 병자를. 처녀의 이름은 채령이었습니다. 본디 그 자리에 올 처지가 아니었지요. 채령을 데려온 것은 먼 외척인 한씨 노인이었습니다. 한씨는 멸문지화를 당한 채령의 집안에서 갈 곳 없는 그녀를 마지못해 거두었지요. 거두었다 한들 정으로 거둔 것은 아니었습니다. 거동도 말도 못하는 처녀는 그저 입 하나 더는 짐일 뿐이었지요. 그러던 차에 민씨가에서 며느리감을 본다는 소문이 돌았습니다. 한씨는 무릎을 쳤지요. 옳거니 병든 처자라도 좋으니 보내달라더라. 이참에 저 짐을 떠넘겨야겠다. 그리하여 채령은 영문도 모른 채 가마에 실려 이 자리에 온 것이었습니다. 한씨는 윤 부인 앞에서 연신 굽실거렸지요. 마님, 이 아이가 비록 몸은 성치 않으나 본디 양반가 교수입니다. 거두어만 주신다면 그 은혜가. 말끝을 흐리는 한씨의 눈에는 어서 떠넘기고 싶은 속내가 빤히 비쳤습니다. 교수들은 입을 가리고 웃었지요. 바로 그때였습니다. 윤 부인이 자리에서 천천히 일어났습니다. 그러고는 곱게 차려입은 교수들을 하나하나 지나쳤지요.
구석에 누운 채령에게로 다가간 것입니다. 모두의 시선이 그 뒤를 따랐지요. 윤 부인은 채령의 곁에 앉았습니다. 그리고 가만히 그 얼굴을 들여다보았지요. 채령의 두 눈이 윤 부인을 마주 보았습니다. 몸은 돌처럼 굳어 움직이지 않았지요. 그러나 그 눈동자만은 또렷이 살아 있었습니다. 흐릿하지도 넋이 나가지도 않은 눈빛이었지요. 무언가를 가만히 응시하는 깊고 맑은 눈이었습니다. 윤 부인의 입가에 옅은 미소가 번졌습니다. 저 처자를 며느리로 드리겠네. 순간 안채가 찬물을 끼얹은 듯 조용해졌습니다. 마님, 지금 무엇라 하셨습니까? 손가락 하나 까딱 못하면 어떤가? 나는 저 아이를 드리겠네. 좌중이 술렁였습니다. 한 씨는 제 귀를 의심했지요. 교수들은 어이가 없어 말을 잃었습니다. 학렬이 가장 높은 큰 집 시숙이 자리를 박차고 일어났지요. 형수님, 정신을 차리십시오. 멀쩡한 교수가 일이 많은데 어찌 거동도 못하는 병자를 종부로 들이신단 말입니까? 이는 가문의 망신입니다. 망신이라. 윤 부인은 조금도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가문의 망신이 무엇인지는 이 늙은이가 더 잘 아네. 사람을 겉만 보고 내치는 것, 그것이야말로 망신이지. 내 뜻은 정해졌네. 더는 말하지 마시게. 목소리는 조용했습니다. 그러나 그 안에는 누구도 꺾지 못할 단단함이 있었지요. 큰집 시숙은 분을 사귀지 못해 씩씩거렸습니다. 하지만 윤 부인의 눈빛 앞에서 더는 입을 열지 못했지요. 그렇게 채령은 민씨 가문의 며느리가 되었습니다. 손가락 하나 움직이지 못하는 몸으로 한양 제1명문가의 종부 자리에 앉게 된 것이지요. 세상 사람들은 이 일을 두고 입방아를 찧었습니다. 민씨가 안주인이 노망이 단단히 들었다더군. 불쌍한 개야. 외아들 혼사를 그르쳤으니 그 집안도 이제 끝이 보이는구먼. 이런 말들이 북촌을 떠돌았습니다. 하지만 정작 윤 부인은 태연했지요. 사람들의 비웃음을 모르지 않았을 텐데도 도무지 개의치 않는 얼굴이었습니다. 대체 윤 부인은 무슨 생각으로 이런 선택을 한 것일까요? 사실 그 선택에는 세상 누구도 짐작 못한 까닭이 숨어 있었습니다. 다만 그 까닭은 아직 그녀의 가슴속 깊이 묻혀 있었지요. 한편 가장 속이 끓는 사람은 따로 있었습니다. 바로 신랑인 도현이었지요. 혼례를 치르고 돌아온 그날 밤, 도현은 어머니의 방을 찾았습니다. 평소 어머니 앞에서 언성을 높이는 법이 없던 그였지요. 하지만 이날만은 달랐습니다. 어머니, 어찌 소자와 한마디 의논도 없이 이런 일을 벌이셨습니까? 앉거라, 도현아. 앉을 마음이 없습니다. 소자는 저 사람을 아내로 맞을 수 없습니다. 말도 못하고 거동도 못하는데 어찌 부부의 연을 맺는단 말입니까? 윤 부인은 아들을 가만히 바라보았습니다. 내 눈에는 저 아이가 그저 병자로만 보이느냐? 병자가 아니면 무엇입니까? 어머니께서는 대체 무엇을 보고? 도현아. 윤 부인의 목소리가 낮게 가라앉았습니다. 사람의 값어치는 몸뚱이가 아니라 그 안에 든 마음에 있느니라. 너는 아직 그 아이의 마음을 보지 못했을 뿐이다. 도현은 그 말을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마음이라니요. 말 한마디 나누지 못하는 사람에게서 무슨 마음을 본단 말입니까? 그저 어머니가 늙음하게 측은지심이 지나친 것이라 여겼지요. 소자는 그 말씀을 받들 수 없습니다.
도현은 끝내 고개를 숙이지 않았습니다. 그대로 방을 나섰지요. 그날 밤 도현은 신방에 들지 않았습니다. 홀로 사랑채에 앉아 밤이 깊도록 책장만 넘겼지요. 찬바람이 문풍지를 흔드는 깊은 밤이었습니다. 안방에는 채령이 홀로 누워 있었지요. 천장을 응시하는 그 눈에는 눈물도 원망도 없었습니다. 그저 텅 빈 고요만이 가득했지요. 채령은 모든 것을 놓아버린 사람이었습니다. 아버지가 끌려가던 그 밤 이후로 살아야 할 까닭을 잃은 지 오래였지요. 그 밤의 일을 채령은 똑똑히 기억했습니다. 한밤중에 들이닥친 포졸들이 아버지를 끌고 갔지요. 죄 없는 아버지가 역적이라는 누명을 쓴 채 말입니다. 채령은 맨발로 마당을 뛰쳐나가 아버지의 옷자락을 붙잡았지요. 하지만 어린 처녀의 힘으로 무엇을 할 수 있었겠습니까? 채령은 그대로 마당에 내동댕이 쳐졌지요. 아버지는 끌려가면서도 채령을 돌아보았습니다. 그 눈빛은 두려움이 아니라 딸을 향한 안타까움으로 가득했지요. 그것이 아버지의 마지막 모습이었습니다. 며칠 뒤 아버지가 처형되었다는 소식이 들려왔지요. 그 충격이 너무도 컸던 탓일까요? 그날 이후 채령의 몸은 조금씩 굳어가기 시작했습니다. 손발에 힘이 빠지더니 마침내 손가락 하나 까딱할 수 없게 되었지요. 말문도 막혀버렸습니다. 마치 온몸이 그 끔찍한 밤에 갇혀버린 듯했지요. 따뜻하던 집은 하룻밤새 잿더미가 되었습니다. 그녀는 친척집 한 구석에서 천덕꾸러기로 시들어가고 있었지요. 그저 죽을 날을 기다리는 것 말고는 할 수 있는 일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누군가 그런 자신을 굳이 가려 뽑았다고 했습니다. 곱고 멀쩡한 처자들을 다 두고서 말이지요. 채령은 가만히 생각했습니다. 어차피 버려진 목숨이었습니다. 한씨 집 구석에서 무시당하며 말라 죽으나 낯선 집에서 죽으나 다를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그렇다면 차라리 자신을 손가락으로 가려 뽑은 그 노부인의 곁에서 눈을 감는 것도 나쁘지 않겠다고요. 적어도 그곳에는 자신을 짐짝이 아니라 사람으로 봐준 눈빛 하나가 있었으니까요. 그것이 채령이 처음으로 제 뜻으로 내디딘 한 걸음이었습니다. 비록 그 걸음의 끝이 죽음이라 할지라도 말이지요. 채령은 천천히 눈을 감았습니다. 이때까지만 해도 채령은 알지 못했습니다. 자신을 데려온 그 노부인이 누구인지를요. 그리고 이 집에서 어떤 일들이 자신을 기다리는지를 말이지요. 또한 자신을 노리는 무서운 손길이 이미 한양 어딘가에서 뻗어오고 있다는 것도 말입니다. 봄밤은 그렇게 깊어갔습니다. 민씨가의 새 며느리가 들어온 뒤로 집안은 하루도 조용할 날이 없었습니다. 가장 먼저 들고 일어난 것은 친척들이었지요. 큰집 시숙을 비롯한 일가부치들이 사흘이 멀다 하고 민씨가를 드나들었습니다. 그러고는 윤 부인을 들볶았지요. 형수님 종부가 제사상 하나 차리지 못하는데 이 가문이 어찌 되겠습니까? 새아기가 문안 인사 한 번을 못 올리니 이게 어디 며느리라 할 수 있습니까? 말끝마다 가시가 돋쳐 있었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채령은 정말로 아무것도 하지 못했지요. 종일 안방에 누워 천장만 바라볼 뿐이었습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모질게 구는 이는 큰집 시숙의 아내였지요. 멀쩡한 안방을 저것이 차지하고 있으니 될 말입니까? 곳간 옆 헛간이라도 치워서 저리로 옮기는 게 어떻겠습니까? 헛간이라는 말에 윤 부인의 눈빛이 서늘해졌습니다. 동서, 지금 무어라 하였는가? 내 며느리를 헛간으로 옮기라는 말을
내 앞에서 다시 한번 해보게. 목소리는 높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 한마디에 큰동서는 입을 다물었지요. 윤 부인의 노여움이 어떤 것인지 그 자리에 누구도 감히 시험해 보려 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친척들의 수군거림은 멈추지 않았지요. 오히려 더 음흉하게 뒤로 숨어들었습니다. 그들은 윤 부인이 없는 자리에서 머리를 맞대고 쑥덕거렸지요. 마님이 노망이 나서 저러시는 게 분명해. 어떻게든 저 병자를 내보내야 이 집안이 산다네. 큰 집 식구들은 은밀히 흉계를 꾸미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채령은 그 모든 모진 말을 한마디도 빠짐없이 듣고 있었지요. 말은 못했지만 귀는 멀쩡히 열려 있었으니까요. 다만 표정 하나 지을 수 없는 몸이라 그저 그 또렷한 눈동자에 모든 것을 담아둘 뿐이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친척들의 흉계가 실제로 행동에 옮겨졌지요. 큰동서가 사람을 시켜 가마 하나를 민씨가 뒷문에 대놓은 것입니다. 윤 부인이 출타한 틈을 타 채령을 몰래 절간으로 보내버리려는 속셈이었지요. 거동도 말도 못하는 채령은 끌려가도 저항할 길이 없었습니다. 그저 들것에 실려 가마로 옮겨지는 신세였지요. 채령의 눈에 다급함이 어렸습니다. 소리쳐 부를 수도 손을 뻗어 매달릴 수도 없었지요. 이대로 낯선 절간에 버려지면 어떻게 될지 알 수 없었습니다. 채령은 그저 두 눈에 힘을 주어 사람들을 바라볼 뿐이었지요. 살려달라는 그 간절한 눈빛을 아무도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바로 그때 출타했던 윤 부인이 예정보다 일찍 돌아왔습니다. 이게 무슨 짓들인가? 윤 부인의 호통에 들것을 매던 하인들이 그대로 굳었지요. 큰동서가 당황하여 변명을 늘어놓았습니다. 형님. 이 아이를 좋은 절간에 보내 요양을 시키려던 참이었습니다. 거기가 공기도 좋고 내 며느리를 내 허락도 없이 어디로 보낸단 말인가. 그것도 내가 없는 틈을 타서 말이지. 이것이 요양인가 아니면 산 사람을 갖다 버리는 겐가. 윤 부인은 들것으로 다가가 채령을 안아 일으켰습니다. 그러고는 큰동서를 매섭게 노려보았지요. 다시 한번 이런 일이 있으면 그때는 결코 좋게 넘어가지 않을 것이네. 내 며느리는 내가 지킨다. 윤 부인의 품에 안긴 채령은 비로소 참았던 눈물을 흘렸습니다. 말 못하는 그 서름과 구해준 고마움이 한꺼번에 북받친 것이었지요. 윤 부인은 그런 채령을 꼭 끌어안아 주었습니다. 이 일이 있은 뒤로 친척들은 함부로 채령을 건드리지 못했습니다. 윤 부인이 지키는 한 그 누구도 채령에게 손을 댈 수 없다는 것을 깨달은 것이지요. 윤 부인은 그런 며느리를 지극정성으로 보살폈습니다. 매일 아침이면 손수 미음을 쑤어 입에 떠 넣어 주었지요. 굳은 팔다리를 정성껏 주물러 주기도 했습니다. 남들이 보기엔 그저 며느리를 가엾이 여기는 시어머니의 모습이었지요. 하지만 그 손길에는 남다른 데가 있었습니다. 윤 부인은 채령의 팔을 주무를 때마다 손끝으로 가만히 맥을 짚었지요. 굳은 어깨의 어느 지점을 지그시 누르기도 했습니다. 그것은 단순히 어루만지는 손길이 아니었지요. 병의 뿌리를 더듬어 찾는 의원의 손길이었습니다. 어느 밤 윤 부인은 채령의 머리맡에 앉았습니다. 곁에는 아무도 없었지요. 아가, 내 몸이 굳은 것은 타고난 병이 아니다. 큰 충격으로 기혈이 막힌 것이지. 막힌 것은 뚫을 수 있느니라. 채령의 눈동자가 가늘게 흔들렸습니다. 시일은 걸리겠지만
이 늙은이가 반드시 너를 일으켜 세우마. 그러니 마음을 놓아라. 채령은 그 말을 다 들었습니다. 그리고 처음으로 가슴 한구석에서 무언가가 일렁이는 것을 느꼈지요. 죽을 날만 기다리던 마음에 아주 작은 물결이 인 것이었습니다. 도대체 이 노부인은 누구일까요? 어찌하여 자신의 병을 이토록 훤히 꿰뚫어 보는 것일까요? 채령은 궁금했지만 물을 길이 없었습니다. 사실 윤 부인이 채령을 고른 데에는 깊은 사연이 있었습니다. 그 사연은 17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가지요. 그 무렵 한양에는 무서운 역병이 돌았습니다. 집집마다 사람이 쓰러져 나갔지요. 윤 부인의 외아들 도현도 그 역병에 걸리고 말았습니다. 당시 도현은 겨우 5살이었지요. 용하다는 의원을 다 불러보았으나 소용이 없었습니다. 의원들은 하나같이 고개를 저었지요. 마음의 준비를 하라 일렀습니다. 윤 부인은 다 죽어가는 아들을 끌어안고 밤새 울었지요. 바로 그때 한 선비가 민씨가의 문을 두드렸습니다. 채경식이라는 사람이었지요. 채경식은 벼슬보다 학문과 의술에 밝은 청렴한 선비였습니다. 역병이 도는 마을을 돌며 가난한 백성들을 무료로 돌보던 사람이었지요. 그가 민씨가의 어린아이가 사경을 헤맨다는 소식을 듣고 제 발로 찾아온 것이었습니다. 채경식은 도현을 사흘 밤낮으로 돌보았습니다. 손수약을 다리고 침을 놓았지요. 한시도 곁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도현은 기적처럼 자리를 털고 일어났지요. 윤 부인은 채경식의 손을 붙잡고 눈물을 흘렸습니다. 이 은혜를 어찌 갚아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무엇이든 원하는 것을 말씀하십시오. 그러나 채경식은 빙그레 웃으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사람을 살리는데 무슨 대가를 바라겠습니까? 다만 한 가지, 이 아이가 자라거든 사람의 값어치를 거치 아니라 속으로 보는 사람이 되게 가르치십시오. 그거면 족합니다. 그 말을 남기고 채경식은 표연히 떠났습니다. 윤 부인은 그날의 은혜를 평생 가슴에 새겼지요. 그러던 채경식이 1년여 전 역적으로 몰려 처형당했다는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가문은 풍비박산이 났고 일가가 모두 흩어졌다 했지요. 윤 부인은 그 소식에 가슴을 쳤습니다. 그토록 청렴하고 어진 사람이 역적일 리 없었으니까요. 윤 부인은 은밀히 수소문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알아냈지요. 채경식에게 딸이 하나 있었다는 것을요. 그 딸이 먼 외척 한 씨의 집에 거동 못하는 처녀로 얹혀 산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그 처녀가 바로 채령이었지요. 윤 부인은 모든 것을 한눈에 꿰뚫어 보았습니다. 은인의 딸이 갈 곳 없이 죽어가고 있다는 것을요. 그 몸의 병이 고칠 수 있는 것이라는 것도 알았지요. 그리고 무엇보다 한 가지를 더 알았습니다. 그 처녀를 함부로 거두었다가는 역적의 자식을 숨긴 죄로 민씨 가문까지 멸문을 당할 수 있다는 것을 말이지요. 그래서 윤 부인은 묘책을 짜냈습니다. 거동도 못하는 처녀를 보란듯이 며느리로 들이는 것이었지요. 온 세상이 노망난 안주인이 헛것을 데려왔다. 비웃게 만드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비웃으면 비웃을수록 아무도 그 처녀의 진짜 정체를 의심하지 않을 테니까요. 세상의 눈을 속이는 가장 좋은 방법은 스스로 웃음거리가 되는 것이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윤 부인이 채령을 고른 까닭이었지요. 은혜를 갚기 위함이요. 사람을 살리기 위함이요. 그리고 한 가문의 핏줄을 지켜내기 위함이었습니다. 다만 채령은 아직 이 모든 사연을 알지 못했지요. 윤 부인 역시
때가 무르익기 전에는 입을 열 생각이 없었습니다. 한편 채령에게는 윤부인조차 미처 다 헤아리지 못한 비밀이 하나 있었습니다. 채령은 어릴 적부터 한양에 소문난 신동이었지요. 3살에 천자문을 떼고 5살에 사설을 읽었습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놀라운 것은 그 기억력이었지요. 한 번 본 글은 통째로 외웠습니다. 한 번 들은 숫자는 잊는 법이 없었지요. 채령이 7살 되던 해의 일이었습니다. 아버지 채경식이 고을의 굴량 장부를 살피고 있을 때였지요. 곁에서 가만히 들여다보던 어린 채령이 작은 손가락으로 한 곳을 짚었습니다. 아버지, 여기 셈이 틀렸어요. 쌀 20섬이 모자라요. 채경식이 깜짝 놀라 장부를 다시 살폈습니다. 과연 어린 딸의 말대로였지요. 어른들도 못 잡아낸 오류를 7살 아이가 한눈에 짚어낸 것이었습니다. 채경식은 어린 딸을 무릎에 앉히고 머리를 쓰다듬었지요. 우리 채령이는 하늘이 내린 재주를 가졌구나. 허나 명심하거라. 사람의 값어치는 몸뚱이가 아니라 그 안에 든 마음에 있는 법이다. 어린 채령은 그 말을 가슴 깊이 새겼습니다. 그 비상한 기억력은 몸이 굳은 뒤에도 사라지지 않았지요. 오히려 더 또렷해졌습니다. 채령의 머릿속에는 아버지가 생전에 다루던 굴량 장부의 숫자들이 토씨 하나 틀리지 않고 고스란히 남아 있었지요. 그리고 채령은 그 숫자들이 무엇을 뜻하는지 알고 있었습니다. 아버지가 왜 역적으로 몰려 죽어야 했는지 그 답이 거기 숨어 있다는 것을 말이지요. 그 답을 준 사람은 세상에 오직 채령 하나뿐이었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 점이 채령을 가장 위험한 사람으로 만들고 있었지요. 한양 어딘가에서 한 사내가 그 사실을 깨닫기 시작했으니까요. 그 사내의 이름은 황석주였습니다. 황석주는 조정에서 굴량을 관장하는 높은 벼슬아치였지요. 기름진 얼굴에 가는 눈을 가졌습니다. 늘 웃는 듯한 표정이었지만 그 눈빛만은 얼음장처럼 차가웠지요. 황석주는 오래전부터 굴량을 빼돌려 왔습니다. 나라의 곳간에서 쌀과 돈을 야금야금 횡령했지요. 그렇게 막대한 재물을 쌓았습니다. 그런데 그 일이 들통날 위기에 처한 적이 있었지요. 바로 채경식 때문이었습니다. 청렴한 채경식은 굴량장부에서 수상한 점을 발견했지요. 그러고는 그 뿌리를 파고들었습니다. 파고들수록 모든 길은 황석주를 향하고 있었지요. 채경식은 증거를 모아 그 죄를 고발하려 했습니다. 하지만 황석주가 한 발 빨랐지요. 그는 도리어 채경식에게 횡령의 죄를 뒤집어 씌웠습니다. 거짓 증거를 꾸미고 조정의 끈을 동원했지요. 그리하여 청렴한 채경식을 역적으로 몰아갔습니다. 결국 채경식은 누명을 쓴 채 처형당했고 그 가문은 멸문지화를 당했지요. 그 일을 꾸미는 동안 황석주는 눈 하나 깜짝하지 않았습니다. 제 죄를 덮기 위해 죄 없는 충신과 그 일가를 통째로 짓밟은 것이지요. 채경식의 아내는 화병으로 세상을 떠났고 어린 딸 하나만이 겨우 목숨을 부지했습니다. 한 가문이 그렇게 황석주의 탐욕 앞에 무너졌지요. 하지만 황석주에게는 그저 거치적거리는 걸림돌 하나를 치운 것에 불과했습니다. 그렇게 황석주는 위기를 넘겼습니다. 진실을 아는 채경식이 죽었으니 이제 두려울 것이 없다 여겼지요. 게다가 황석주에게는 더 큰 야심이 있었습니다. 머지않아 병조판서 자리에 오를 참이었지요. 한 나라의 군무를 총괄하는 막강한 자리였습니다. 그 자리만 차지하면
누구도 그를 건드리지 못할 터였지요. 그런데 바로 그 무렵 한 가지 소문이 그의 귀에 들어왔습니다. 채경식에게 딸이 하나 있었는데 그 아이가 아직 살아있다더라. 황석주의 얼굴이 일그러졌습니다. 그가 두려워한 것은 단순히 채경식의 핏줄이 아니었지요. 진짜 두려운 것은 따로 있었습니다. 채경식이 죽기 전 황석주의 횡령을 낱낱이 적은 밀서를 남겼다는 것이지요. 그것이 어딘가에 숨겨져 있다는 사실이었습니다. 황석주는 그 밀서를 찾으려 백방으로 뒤졌지요. 하지만 끝내 찾지 못했습니다. 만약 그 밀서가 세상에 나온다면 병조판 선은커녕 목숨마저 위태로울 터였지요. 하필 이런 때에 그 계집이 살아있다니. 황석주는 이를 갈았습니다. 그러고는 신복을 불러 명을 내렸지요. 채경식의 딸을 찾아라. 허나 함부로 죽여서는 안 된다. 그 아이가 밀서를 어디 숨겼는지 먼저 그것부터 알아내야 한다. 밀서를 손에 넣기 전에는 절대 손대지 마라. 신복들이 사방으로 흩어졌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알아냈지요. 그 딸이 얼마 전 북촌 민씨 가문에 며느리로 들어갔다는 것을 말입니다. 어느 집안이라더냐? 북촌의 민씨 가문입니다. 헌데 날이 그 집 안주인이 노망이 나서 거동도 못하는 병자를 며느리로 들였다고 한양의 소문이 자자합니다. 황석주의 입꼬리가 비틀려 올라갔습니다. 거동을 못한다고. 잘 되었구나. 그렇다면 도망칠 일도 없겠지. 황석주는 곧바로 손을 썼습니다. 민씨가의 안살림을 염탐할 사람을 심기로 한 것이지요. 마침 그 집에서 행랑일 할 사람을 구한다는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황석주는 삼월어멈이라는 여인을 그 자리에 밀어 넣었지요. 삼월어멈은 수더분한 얼굴에 능청스러운 여인이었습니다. 누가 보아도 그저 평범한 행랑어멈으로만 보였지요. 하지만 그 속에는 황석주의 끈아풀이라는 정체가 숨어 있었습니다. 민씨가에 들어온 첫날부터 삼월어멈은 부지런히 안살림을 살폈지요. 부엌일을 하는 척하면서 귀는 온통 안채로 쏠려 있었습니다. 새 며느리가 어떤 사람인지 무엇을 하는지 하나도 빠짐없이 엿보았지요. 세아 씨는 종일 누워만 계시나 보오? 삼월어멈이 다른 하인에게 슬쩍 물었습니다. 그렇다네. 거동을 통 못하시니 딱하기도 하지. 마님께서 손수 다 거두신다네. 삼월어멈은 고개를 끄덕이며 속으로 셈을 했지요. 정말로 거동을 못하는지 아니면 무언가 숨기는 것이 있는지 제 눈으로 똑똑히 확인해야 했습니다. 그날 밤 삼월어멈은 안채 근처를 서성이며 창호지 너머로 새어나오는 그림자를 살폈지요. 황석주에게 바칠 첫 번째 보고를 위해서였습니다. 이렇게 하여 민씨가를 향한 보이지 않는 그물이 조여들기 시작했지요. 집 안에서는 친척들이 흉계를 꾸미고 집 밖에서는 황석주의 손길이 뻗쳐오고 있었습니다. 채령은 안팎으로 위험에 둘러싸여 있었지요. 정작 본인은 그 사실을 까맣게 모른 채 말입니다. 그러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봄이 무르익어 마당에 매화가 흐드러지게 피던 무렵이었지요. 채령이 갑자기 고열에 시달리기 시작했습니다. 온몸이 불덩이처럼 달아올랐지요. 가쁜 숨을 몰아쉬었습니다. 마님, 세아 씨가 위독합니다. 소식을 들은 윤 부인이 한 걸음에 달려왔습니다. 채령의 이마를 짚어보니 손이 데일 듯 뜨거웠지요. 윤 부인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막힌 기혈이 뚫리려는 고비다. 이 고비를 넘기면 살고 넘기지 못하면. 윤 부인은 차마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그러고는 밤새 채령의 곁을 지켰지요. 약을 다리고 침을 놓았습니다. 한시도 자리를 뜨지 않았지요. 이 소동은 사랑채의 도현에게도 들렸습니다. 도현은 처음엔 모른 척 하려 했지요. 어차피 마음에 두지 않은 아내였으니까요. 하지만 밤이 깊어가도 안방에 불이 꺼지지 않았습니다. 어머니가 뜬 눈으로 며느리를 돌본다는 말에 도현도 끝내 일어났지요. 도현이 안방 문을 열었을 때였습니다. 윤 부인이 며느리의 굳은 손을 마치 친딸의 손인 양 어루만지고 있었지요. 왔느냐? 내 아내가 사경을 헤매고 있다. 오늘 밤이 고비다. 도현은 머뭇거리다 어머니 곁에 앉았습니다. 그리고 처음으로 아내의 얼굴을 제대로 들여다보았지요. 열에 들떠 핏기 없는 얼굴이었지만 이목구비가 곱고 단정했습니다. 도현은 문득 깨달았지요. 자신이 지금껏 이 사람의 얼굴 한 번 제대로 본 적이 없다는 것을요. 그 밤 도현은 어머니와 함께 아내를 지켰습니다. 새벽녘이 되어서야 채령의 열이 조금씩 내리기 시작했지요. 윤 부인이 길게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고비를 넘겼구나. 이제 살았다. 날이 밝자 윤 부인은 지친 몸으로 자리를 떴습니다. 도현은 잠시 더 안방에 남아 잠든 아내의 얼굴을 바라보았지요. 그때였습니다. 잠들어 있던 채령의 눈가에서 한 줄기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도현은 깜짝 놀랐지요. 표정도 짓지 못하는 사람이 잠결에 눈물을 흘리다니요. 채령은 가느다란 소리로 무언가를 중얼거리고 있었습니다. 도현이 귀를 기울이자 희미한 한마디가 들려왔지요. 아버지. 도현의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이 사람에게도 그리운 이가 있었구나. 가슴에 맺힌 한이 있었구나. 도현은 그제야 깨달았지요. 자신이 밀쳐두었던 이 여인이 자신과 똑같이 마음을 가진 사람이라는 것을요. 어머니가 했던 말이 머릿속을 스쳤습니다. 사람의 값어치는 몸뚱이가 아니라 그 안에 든 마음에 있다는 그 말이지요. 도현은 그제야 그 뜻을 어렴풋이 알 것 같았습니다. 그날 이후 도현은 조금씩 달라졌습니다. 날마다 안방에 들러 아내의 안색을 살폈지요. 처음엔 어색하기 짝이 없었습니다. 대답 없는 사람에게 무슨 말을 건네야 할지 몰랐으니까요. 그러던 어느 날 도현은 책 한 권을 들고 안방에 들었습니다. 부인 적적할 터이니 내가 책이라도 읽어드리리다. 대답이 있을 리 없었지요. 도현은 머쓱하게 헛기침을 하고 글을 읽어 내려갔습니다. 효녀가 아버지를 위해 제 몸을 바친 대목이었지요. 그 대목을 읽어 내려가던 그때였습니다. 가만히 누워있던 채령의 눈에서 또다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도현은 읽기를 멈추었지요. 그리고 아내의 눈을 들여다보았습니다. 채령의 눈동자가 도현을 향했지요. 그 안에는 분명한 빛이 담겨 있었습니다. 그를 알아듣고 그 뜻의 마음이 움직였다는 또렷한 빛이었지요. 듣고 있었구려. 도현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부인은 다 듣고 있었구려. 다 알아듣고 다 느끼고 있었어. 그런데 나는 그것도 모르고. 도현은 부끄러움에 고개를 떨구었습니다. 병자라 여기고 밀쳐둔 자신이 한없이 어리석게 느껴졌지요. 그날 밤부터 도현은 매일 밤 아내의 머리맡에서 책을 읽어주었습니다. 채령은 그 목소리를 들으며 잠이 들었지요. 신기한 일이었습니다. 그 목소리가 들려오는 밤이면 채령의 마음에 작은 온기가 피어올랐지요.
죽을 날만 기다리던 그 텅 빈 마음에 이제는 기다리는 것이 하나 생겼습니다. 바로 밤이 오기를, 그 다정한 목소리가 들려오기를 기다리는 마음이었지요. 채령은 처음으로 생각했습니다. 살고 싶다고요. 이 사람들 곁에서 조금만 더 살아보고 싶다고 말이지요. 죽음을 향하던 마음이 비로소 삶을 향해 고개를 돌린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마음이 바뀌는 순간 채령의 몸에도 기적 같은 변화가 찾아오기 시작했지요. 하지만 바로 그 무렵 황석주의 그림자도 민씨가의 대문 앞까지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어느 봄날 아침이었습니다. 여느 때처럼 윤 부인이 채령의 손을 주무르고 있을 때였지요. 손가락 끝에서 미세한 떨림이 느껴졌습니다. 윤 부인은 동작을 멈추고 채령의 손을 바라보았지요. 아가, 손가락을 움직여 보거라. 천천히, 한 번만. 채령은 온 힘을 모았습니다. 그리고 떨리는 새끼손가락 끝을 아주 조금 까딱 움직였지요. 윤 부인의 눈이 번쩍 뜨였습니다. 움직였다, 움직였어. 윤 부인은 채령의 손을 두 손으로 감싸 쥐었지요. 그러고는 끝내 눈물을 쏟고 말았습니다. 그래, 그래. 이제 막힌 것이 뚫리기 시작했구나. 장하다, 우리 아가. 그날 이후 채령의 회복은 하루가 다르게 빨라졌습니다. 손가락이 움직이더니 손목이 돌아갔지요. 손목이 돌아가더니 팔이 들렸습니다. 무엇보다 살고 싶다는 채령 자신의 의지가 더해진 결과였지요. 손을 쓸 수 있게 되자 채령은 비로소 자기 뜻을 전할 길을 찾았습니다. 바로 글이었지요. 채령은 떨리는 손으로 종이 위에 글자를 적었습니다. 처음 적은 글자는 뜻밖이었지요. 고맙습니다. 도현은 그 넉자를 보고 한참을 말없이 바라보았습니다. 말 못하던 아내가 처음 건넨 말이 다름 아닌 고맙다는 인사였던 것이지요. 고맙기는 내가 부끄럽소. 그동안 부인을 너무 모질게 대했소. 미안하오, 부인. 채령은 고개를 가만히 저었습니다. 그러고는 다시 글을 적었지요. 서방님의 책 읽는 소리가 저를 살렸습니다. 도현의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이날 이후로 두 사람 사이에는 글로 나누는 대화가 오갔지요. 도현이 말을 건네면 채령이 글로 답했습니다. 채령은 영민한 사람이었지요. 말 못하던 그 긴 시간 동안 채령은 도현을 가만히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누구보다 도현을 잘 알았지요. 어느 날 도현이 밤늦도록 책을 읽다 잠들었을 때였습니다. 새벽에 깨어보니 누군가 어깨에 옷을 덮어 놓았더군요. 떨리는 손으로 한 땀 한 땀 어렵게 끌어다 덮은 것이 분명했지요. 도현은 곁에 잠든 아내를 바라보았습니다. 아직 거동도 성치 않은 몸으로 잠든 남편이 추울까 옷을 덮어준 것이었지요. 도현의 가슴이 뭉클해졌습니다. 봄이 깊어가던 어느 날 도현은 채령을 업고 마당으로 나섰지요. 부인 종일방에만 있으니 답답하지 않소. 오늘은 바깥바람을 좀 쐬어봅시다. 도현은 아직 거동이 성치 않은 아내를 등에 업었습니다. 그러고는 흐드러지게 핀 매화나무 아래로 데려갔지요. 가지마다 흰 매화가 눈송이처럼 피어 있었습니다. 봄바람에 그윽한 향기가 실려왔지요. 도현은 매화나무 아래 채령을 앉히고 곁에 나란히 앉았습니다. 채령은 오랜만에 보는 바깥 세상에 눈이 부신 듯 했지요. 흩날리는 꽃잎을 바라보는 그 눈동자에 봄볕이 가득 담겼습니다. 도현은 그런 아내의 옆모습을 가만히 바라보았지요.
핏기가 돌아온 뺨은 발그레했습니다. 매화 향기에 옅게 미소 짓는 입가는 더없이 고왔지요. 도현은 자신의 가슴이 두근거리는 것을 느꼈습니다. 부인, 내년 봄에도 그 다음 봄에도 이렇게 함께 매화를 봅시다. 내가 평생 부인 곁을 지키리다. 채령은 천천히 손을 들어 도현의 소매자락을 가만히 붙잡았습니다. 그것이 채령의 대답이었지요. 두 사람의 머리 위로 흰 꽃잎이 봄눈처럼 흩날렸습니다. 그런데 그 평온한 봄날에 뜻밖의 손님이 민씨가를 찾아왔습니다. 대문 밖에 화려한 가마가 멈춰섰지요. 가마에서 내린 것은 비단 관복을 차려입은 한 벼슬아치였습니다. 바로 황석주였지요. 채령의 정체를 확신하지 못한 황석주가 제 눈으로 직접 확인하러 온 것이었습니다. 이거 갑작스레 결례가 만소이다. 지나는 길에 명문 민씨가의 새 며느님 경사를 들었기에 들렀소. 황석주는 능청스럽게 웃었습니다. 윤 부인은 속으로 바짝 긴장했지요. 이자가 누구인지 무엇을 노리고 왔는지 한눈에 알아챘으니까요. 하지만 겉으로는 태연히 그를 맞았습니다. 누추한 곳까지 대감께서 어인 일이십니까? 허허, 소문이 자자하더이다. 안 주인께서 거동도 못하는 며느님을 들이셨다고. 대체 무슨 연유인지 이 늙은이가 궁금하여 견딜 수가 있어야지요. 황석주의 가는 눈이 안채 쪽을 슬쩍 훑었습니다. 그 며느리를 직접 보겠다는 속셈이었지요. 윤 부인은 잠시도 망설이지 않았습니다. 별 연유가 있겠습니까? 늙은이가 노망이 나서 그렇지요. 정 궁금하시면 직접 보시지요. 보셔야 더 웃으실 겁니다. 윤 부인은 도리어 황석주를 안채로 청했습니다. 황석주는 잠시 의아했지요. 숨길 줄 알았던 며느리를 이리 선뜻 보여주다니요. 하지만 그것이야말로 윤 부인의 노림수였습니다. 떳떳한 척 보여주는 것이 가장 의심을 덜 사는 길이었으니까요. 문제는 채령이었습니다. 채령은 이미 손을 쓰고 짧은 말도 더듬더듬 할 수 있게 되었지요. 만약 그 모습을 황석주가 본다면 단번에 정체를 의심할 터였습니다. 회복했다는 것은 곧 그를 적을 수 있다는 뜻이요. 증언을 할 수 있다는 뜻이었으니까요. 다행히 윤 부인이 한 발 앞서 손을 써 두었습니다. 황석주를 맞으러 나가기 전 슬쩍 안채에 사람을 넣어 일렀던 것이지요. 채령은 그 뜻을 단번에 알아챘습니다. 황석주가 안채에 들어섰을 때였습니다. 채령은 다시 처음 이 집에 왔던 그날의 모습으로 돌아가 있었지요. 사지를 축 늘어뜨린 채 벽에 모로 기대 누워 있었습니다. 눈은 멍하니 풀려 허공만 응시했지요. 손가락 하나 까딱하지 않았습니다. 이 사람이 새로 들인 며느리 외다. 윤 부인의 말에 황석주는 채령에게 다가갔습니다. 그러고는 그 얼굴을 빤히 들여다보았지요. 채령의 정체를 떠보려는 속셈이었습니다. 참으로 딱하구려. 헌데 세아씨, 혹 채씨 성을 들어본 적 있소? 채경식이라는 이름 말이오. 황석주는 일부러 아버지의 이름을 입에 올렸습니다. 만약 채령이 그 이름에 조금이라도 반응한다면 정체는 들통나는 것이었지요. 그 순간 채령의 마음속에서는 천둥이 쳤습니다. 아버지를 죽인 원수가 제 눈앞에서 아버지의 이름을 희롱하고 있었으니까요. 가슴이 찢어지는 듯 했습니다. 당장이라도 일어나 그 멱살을 잡고 싶었지요. 하지만 채령은 이를 악물고 견뎠습니다. 표정 하나, 눈빛 하나 흔들리지 않았지요.
그저 풀린 눈으로 허공만 바라볼 뿐이었습니다. 마치 아무 말도 알아듣지 못하는 사람처럼 말이지요. 황석주는 채령의 눈앞에서 손을 흔들어 보았습니다. 채령은 미동도 하지 않았지요. 황석주가 더 큰 소리로 아버지의 이름을 다시 불렀습니다. 채령은 여전히 멍한 눈으로 허공만 응시했지요. 황석주는 미간을 찌푸렸습니다. 아무리 봐도 그저 넋이 나간 병자로밖에 보이지 않았으니까요. 이런 자가 무슨 밀서를 알겠으며 무슨 증언을 하겠습니까? 황석주의 의심이 조금씩 풀리기 시작했지요. 바로 그때 윤 부인이 쐐기를 박았습니다. 보십시오, 대감. 이 아이는 제 이름도 모르고 제 아비도 모릅니다. 그저 숨만 붙어 있는 게지요. 이런 아이를 이 늙은이가 가엾어 거둔 것이 왜다. 사람들이 노망이라 비웃어도 저는 후회하지 않습니다. 윤 부인의 말에는 한치의 흔들림도 없었지요. 황석주는 한참을 채령을 노려보다 끝내 몸을 돌렸습니다. 안주인의 마음 씀씀이가 참으로 갸륵하시오. 이 늙은이가 공연한 걸음을 했나 보외다. 황석주는 그렇게 물러갔습니다. 하지만 대문을 나서는 그의 얼굴에는 여전히 석연찮은 기색이 남아 있었지요. 완전히 의심을 거둔 것은 아니었습니다. 황석주의 가마가 멀어지자 채령은 그제야 참았던 숨을 토해냈습니다. 온몸이 땀으로 흠뻑 젖어 있었지요. 윤 부인이 달려와 채령을 끌어안았습니다. 잘 견뎠다, 아가. 참으로 잘 견뎠어. 채령의 눈에서 뜨거운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원수를 눈앞에 두고도 아무것도 하지 못한 분함이었지요. 동시에 그 분함을 끝까지 삼켜낸 자신에 대한 안도이기도 했습니다. 윤 부인은 그런 며느리의 등을 다정히 쓸어주었지요. 내 아비의 한을 풀 날이 반드시 올 것이다. 그때까지 우리 함께 견디자꾸나. 채령은 떨리는 손으로 종이에 한 글자를 적었습니다. 예. 그 짧은 한 글자에는 더는 죽음을 기다리던 처녀의 체념이 없었지요. 반드시 살아남아 원수를 갚겠다는 결연한 의지가 담겨 있었습니다. 그날 채령은 비로소 자신이 무엇을 위해 살아야 하는지를 깨달았지요. 그로부터 며칠 뒤 도현은 아내의 또 다른 면모를 보게 되었습니다. 그날 도현은 집안의 오래된 전담 문서 때문에 골머리를 앓고 있었지요. 셈이 도무지 맞지 않아 자칫하면 송사에 휘말릴 판이었습니다. 며칠을 끙끙거려도 답을 찾지 못했지요. 그 모습을 보던 윤 부인이 슬며시 입을 열었습니다. 도현아, 그 장부를 새아기에게 한번 보여주는 것이 어떻겠느냐. 예, 어머니, 이것은 셈이 복잡하여 어른들도 쩔쩔매는 일입니다. 부인이 어찌 믿져야 본전 아니겠느냐. 한번 보여주기나 하거라. 도현은 미심쩍었지만 어머니의 말이라 따랐습니다. 장부를 들고 안방으로 가 채령 앞에 펼쳐 놓았지요. 부인, 이 장부의 셈이 맞지 않아 곤란을 겪고 있소. 혹 지피는 데가 있겠소. 채령은 장부를 가만히 들여다보았습니다. 그 눈동자가 숫자들 사이를 빠르게 훑어 내려갔지요. 잠시 후 채령은 붓을 들어 한 곳을 짚었습니다. 그러고는 그 옆에 가지런히 글을 적었지요. 이 줄의 셈이 어긋났습니다. 닷섬이 2번 적혔으니 여기서 닷섬을 덜면 셈이 맞습니다. 도현은 그 글을 보고 다시 장부를 살폈습니다. 과연 채령의 말대로였지요. 며칠을 끙끙거려도 못 찾던 오류를 채령은 한눈에 짚어낸 것이었습니다.
부인, 이것을 어찌 한눈에. 도현은 입을 다물지 못했습니다. 말도 못하고 거동도 성치 않은 몸 안에 이토록 명석한 정신이 깃들어 있을 줄이야요. 도현은 새삼스러운 눈으로 아내를 바라보았지요. 무시가 호기심이 되고 호기심이 깊은 존경으로 바뀌는 순간이었습니다. 그리고 도현은 알지 못했지요. 아내의 그 비상한 머릿속에 훗날 가문을 통째로 구해낼 열쇠가 들어있다는 것을 말입니다. 그 깨달음은 채령을 전혀 다른 사람으로 만들고 있었습니다. 황석주가 다녀간 뒤로 윤 부인은 마침내 때가 되었다고 여겼습니다. 채령에게 모든 것을 털어놓을 때가 온 것이지요. 어느 고요한 밤, 윤 부인은 채령과 도현을 한자리에 불러 앉혔습니다. 이제 너희에게 들려줄 이야기가 있다. 오래 묻어두었던 이야기지. 윤 부인은 천천히 입을 열었지요. 17년 전 역병에 걸린 5살 도현을 살려낸 한 선비의 이야기였습니다. 그 선비의 이름이 채경식이었다. 순간 채령의 손이 떨렸습니다. 도현의 얼굴도 굳었지요. 아가, 내 아버지가 바로 그분이시다. 17년 전 죽어가던 우리 도현을 살려주신 은인이 바로 내 아버지셨던 게야. 채령의 눈에서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렸습니다. 도현은 더 큰 충격에 휩싸였지요. 그러면 소자의 목숨은 부인의 아버님께서 살려주신 것이란 말입니까? 그렇다. 내가 이리 살아 글을 읽고 장가를 든 것도 다채 대감의 은혜인 게야. 도현은 멍하니 아내를 바라보았지요. 자신이 그토록 모질게 밀쳐냈던 이 사람이 다름 아닌 제 생명의 은인의 딸이었다니요. 도현은 채령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부인, 내가 부인께 큰 죄를 지었소. 부인의 아버님은 내 목숨을 살려주신 분인데 나는 그것도 모르고 부인을 박대했소. 부디 용서하시오. 채령은 고개를 저으며 도현의 손을 잡았습니다. 그러고는 떨리는 손으로 글을 적었지요. 지난 일입니다. 이제 서방님과 어머님이 계시니 저는 외롭지 않습니다. 세 사람은 한참을 말없이 눈물을 흘렸습니다. 이윽고 윤 부인이 정색을 하고 입을 열었지요. 허나 아가, 이 이야기를 꺼낸 데는 다른 까닭도 있다. 내 아버지의 억울함을 풀어야 하지 않겠느냐. 너는 혹 아버지의 결백을 밝힐 만한 것을 알고 있느냐. 채령은 잠시 눈을 감았습니다. 그러고는 천천히 붓을 들어 또렷한 글씨로 적어 내려갔지요. 압니다. 아버지는 돌아가시기 전 굴량장부의 비리를 적은 밀서를 남기셨습니다. 그 밀서는 아버지의 벼루 밑바닥 이중으로 된 칸 안에 숨겨져 있습니다. 윤 부인과 도현의 눈이 커졌습니다. 채령은 다시 붓을 놀렸지요. 그리고 그 장부의 숫자들은 모두 제 머릿속에 있습니다. 토씨 하나 틀리지 않고요. 그 비리를 저지른 자가 누구인지도 저는 알고 있습니다. 황석주. 굴량을 빼돌리고 그 죄를 아버지께 씌운 자가 바로 그입니다. 채령은 잠시 붓을 멈추었다가 다시 한 줄을 더 적었습니다. 그리고 아버지의 결백을 아는 이가 저 말고 한 사람 더 있습니다. 막동이라는 우리 집의 옛종입니다. 아버지께서 비리를 캐실 때 곁에서 시중을 들며 그 일을 두 눈으로 다 지켜본 사람이지요. 가문이 무너진 뒤 흩어졌으나 그 일하면 어딘가 살아있을 것입니다. 그 이의 증언이 있다면 큰 힘이 될 것입니다. 막동이라. 윤 부인은 그 이름을 가만히 새겼습니다. 언젠가 반드시 그 사람을 찾아야 할 때가 오리라 여겼지요. 방 안에 무거운 침묵이 흘렀습니다.
황석주라면 지금 조정에서 군량을 관장하는 막강한 권세가였지요. 게다가 머지않아 병조판서에 오를 자였습니다. 그런 자를 상대한다는 것은 호랑이 굴에 손을 넣는 것과 다름없었지요. 황석주라. 윤 부인은 한참을 생각에 잠겼습니다. 그러고는 마침내 입을 열었지요. 아가, 내 아버지의 한을 풀어드리자. 허나 섣불리 움직여서는 안 된다. 그 자는 이미 너를 의심하고 있어. 오늘 같은 일이 또 있을 것이다. 그러니 무엇보다 저 벼루속 밀서를 단단히 지켜야 한다. 저것이 우리의 가장 큰 패다. 윤 부인은 그 밀서를 무엇보다 소중히 지키기로 했습니다. 채령도 고개를 끄덕였지요. 아버지의 결백을 증명할 단 하나의 증거였으니까요. 세 사람은 그날 밤 굳게 약조했습니다. 무슨 일이 있어도 저 벼루 속 밀서를 지켜내자고 말이지요. 그날 이후 채령의 회복은 막바지에 이르렀습니다. 이제 채령은 부축 없이도 방 안을 걸을 수 있게 되었지요. 짧은 말이라면 더듬더듬 입 밖에 낼 수도 있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채령에게는 한 가지 남모를 일과가 생겼습니다. 밤이 깊어 모두 잠들면 채령은 홀로 등잔불을 켰지요. 그러고는 무언가를 종이에 골똘히 적어 내려갔습니다. 한참을 적다가는 마음에 안 드는지 그 종이를 등잔불에 태웠지요. 그리고 다시 새 종이에 적기를 밤마다 거듭했습니다. 어느 날 도현이 그 모습을 보고 물었습니다. 부인, 밤마다 무얼 그리 적었다 태우시오? 채령은 빙긋 웃으며 글로 답했지요. 오래 손을 못 썼더니 글씨가 다 흐트러졌습니다. 손을 풀려고 연습하는 것이니 마음 쓰지 마십시오. 도현은 그 말을 고지들었습니다. 하긴 오래 굳었던 손이니 글씨 연습이 필요할 법도 했지요. 도현은 더 묻지 않고 흐뭇하게 웃었습니다. 아내가 그만큼 회복했다는 뜻이었으니까요. 또 어느 날은 윤 부인이 모처럼 나들이를 나섰습니다. 어머님, 어디 가십니까? 오랜 벗을 좀 만나러 간다. 강직하기로 소문난 대간인데 옛정이 깊은 사이지. 이런 때일수록 든든한 벗에게 인사라도 해 두어야 하지 않겠느냐. 윤 부인은 그렇게 하루를 비우고 돌아왔지요. 도현도 채령도 그저 어머니가 옛벗을 만나고 온 줄로만 알았습니다. 어려운 일을 앞두고 힘이 되어줄 사람을 찾아간 것이라 여겼지요. 이렇게 민씨가의 봄은 겉으로는 평온하게 흘러갔습니다. 채령은 거의 다 회복했고 세 사람은 굳게 뭉쳐 있었지요. 벼루 속 밀서는 안방 깊숙이 소중히 모셔져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평온 아래로 황석주의 두 번째 손길이 뻗쳐오고 있었지요. 한 번 떠보고도 의심을 거두지 못한 황석주가 이번에는 다른 수를 쓴 것이었습니다. 바로 민씨가의 친척들을 은밀히 매수한 것이지요. 황석주는 큰집 시숙에게 사람을 보냈습니다. 두둑한 재물과 함께 달콤한 말을 흘렸지요. 민씨가의 새 며느리가 실은 역적의 딸이라는 소문이 있소. 그 화가 가문에 미치기 전에 어서 그 며느리를 내쫓는 것이 어떻겠소. 그리하면 내가 큰집의 앞날을 든든히 봐드리리다. 큰집 시숙은 귀가 솔깃했습니다. 본디 채령을 못마땅해 하던 차에 재물까지 안겨주니 마다할 이유가 없었지요. 친척들은 다시 때를 지어 윤 부인을 찾아왔습니다. 형수님, 이제 그만 고집을 꺾으십시오. 저 며느리에 대한 흉흉한 소문이 한양에 파다합니다. 잘못하면 우리 가문 전체가 화를 입을 수 있습니다.
어서 저 아이를 내치셔야 합니다. 친척들의 기세는 전과 사뭇 달랐습니다. 누군가 뒤를 봐주고 있다는 듯 당당하기까지 했지요. 윤 부인은 그 배후에 황석주가 있음을 단번에 알아챘습니다. 하지만 조금도 동요하지 않았지요. 흉흉한 소문이라. 그래, 그 소문을 누가 퍼뜨리던가. 그것이야 저희가 어찌 알겠습니까? 모른다. 헌데 어찌 입을 맞춘 듯 한나란 씨의 몰려와 같은 말을 하는가. 누구에게 무엇을 받았기에 이리 한 목소리를 내는 게야. 윤 부인의 날카로운 물음에 친척들의 얼굴이 하얘졌습니다. 정곡을 찔린 것이지요. 윤 부인은 한 걸음 더 쐐기를 박았습니다. 내 분명히 말해두겠네. 만약 누구든 바깥 사람의 재물을 받고 이 집안일에 농간을 부린 것이 드러나면 나는 그 즉시 문중회의를 열어 가문에서 내칠 것이네. 재물에 눈멀어 집안을 판 자를 어찌 한 핏줄이라 하겠는가. 문중에서 내친다는 말에 친척들은 그대로 얼어붙었습니다. 양반에게 문중에서 쫓겨난다는 것은 곧 사회적인 죽음이었으니까요. 황석주에게 받은 재물 몇 푼 때문에 그런 위험을 무릅쓸 수는 없었지요. 친척들은 슬그머니 꼬리를 내리고 물러갔습니다. 윤 부인은 그렇게 황석주의 두 번째 수마저 가볍게 꺾어냈지요. 적이 아무리 권세가라 한들 사람의 마음을 읽고 다스리는 데에는 윤 부인을 당할 자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윤 부인도 알고 있었지요. 이것이 끝이 아니라는 것을요. 황석주는 반드시 또 다른 수를 들고 올 터였습니다. 그것도 이번보다 훨씬 독한 수를 말이지요. 그런데 두 여인이 마음을 나누는 동안 그들 사이에는 깊은 정이 싹 트고 있었습니다. 어느 밤 채령이 떨리는 손으로 윤 부인에게 글을 적어 보였지요. 어머님, 이 일로 어머님 가문이 위태로워질까 두렵습니다. 만약 일이 잘못되면 저를 모르는 사람이라 하시고 내치십시오. 저 하나 때문에 민씨 가문이 화를 입어서는 안 됩니다. 윤 부인은 그 글을 보고 한참을 말이 없었지요. 그러고는 채령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아가, 내 말을 잘 들어라. 내가 너를 고른 것은 단지 내 아버지의 은혜를 갚기 위함만이 아니다. 너 같은 사람을 잃는 것은 이 세상의 손해다. 너처럼 영민하고 너처럼 마음이 고운 사람을 어디서 다시 찾겠느냐. 나는 너를 며느리로 얻은 것을 하늘이 내린 복이라 여긴다. 그러니 다시는 너를 내친다는 말을 입에 올리지 마라. 채령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친어머니를 일찍 여인 채령에게 윤 부인은 어느새 어머니와 같은 사람이 되어 있었지요. 채령은 윤 부인의 품에 가만히 기댔습니다. 피 한 방울 섞이지 않은 두 여인이 이제는 친모녀보다 더 깊은 정으로 이어진 것이었지요. 며칠 뒤 채령은 윤 부인 앞에서 떨리는 다리로 한 걸음을 내디뎌 보였습니다. 그러고는 어눌하지만 또렷한 목소리로 입을 열었지요. 님. 윤 부인은 그 말을 듣고 끝내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오냐. 우리 아가가 어미를 부르는구나. 도현도 그 자리에서 눈물을 훔쳤지요. 죽어가던 한 사람이 다시 살아나 마침내 한 가족이 된 순간이었습니다. 모든 것이 순조로워 보였습니다. 하지만 세상 일이 어디 마음먹은 대로만 흘러가던가요. 바로 그 무렵 황석주의 끈아풀 3월 어멈이 마침내 결정적인 것을 보고야 말았습니다. 그날 채령은 우물가에서 몸을 씻고 있었습니다. 회복이 된 뒤로 채령은 손수 몸을 씻을 수 있게 되었지요.
그런데 마침 사물어멈이 수건을 들고 다가왔습니다. 그러다 채령의 왼쪽 손목을 보고 말았지요. 손목 안쪽에 나란히 찍힌 점 2개가 있었습니다. 쌍점이었지요. 사물어멈의 눈이 번뜩였습니다. 황석주가 일러준 말이 떠올랐기 때문이지요. 채경식의 딸은 왼쪽 손목 안쪽에 쌍점이 있다고요. 그것이 그 집안의 표식이라 했습니다. 사물어멈은 시치미를 떼고 물러났습니다. 하지만 그것으로 끝이 아니었지요. 그날 밤 사물어멈은 채령의 옷가지를 뒤졌습니다. 그리고 빛바랜 삼배 적삼 하나를 찾아냈지요. 채령이 처음 이 집에 왔을 때 입었던 그 적삼이었습니다. 적삼의 기세는 매화 문양이 곱게 수놓아져 있었지요. 채씨 가문을 상징하는 문양이었습니다. 사물어멈은 그 길로 황석주에게 달려갔지요. 날이 틀림없습니다. 손목의 쌍점에 채씨 가문의 매화 문양 적삼까지. 그 새아씨가 바로 채경식의 딸이 분명합니다. 게다가 날이 그 아씨는 거동을 못하는 게 아닙니다. 멀쩡히 걷고 글까지 쓰고 있습니다요. 날이 앞에서 못하는 척 연기를 한 것입니다. 황석주의 얼굴이 일그러졌습니다. 제 눈앞에서 농락당했다는 분노가 치밀어 올랐지요. 그 늙은 여우가 감히 나를 속였단 말이지. 황석주는 곧바로 다음 수를 생각했습니다. 다짜고짜 잡아들이는 것은 아직 일렀지요. 무엇보다 밀서를 먼저 손에 넣어야 했으니까요. 그 밀서만 없애면 채경식의 딸이 100번 떠들어도 증거가 없는 셈이었습니다. 사물어멈, 그 집안에 채경식의 유품이 있느냐? 예, 날이. 안방에 벼루 하나가 곱게 모셔져 있습니다. 새아씨가 아버지 유품이라며 늘 곁에 두는 듯합니다. 황석주의 눈이 빛났습니다. 벼루라. 그 안에 무언가 있을지도 모르겠구나. 무슨 수를 쓰든 그것을 손에 넣어라. 한편 그 무렴 채령의 마음은 조급해지고 있었습니다. 황석주가 자신을 의심하고 다녀간 뒤로 한시도 마음을 놓을 수 없었지요. 아버지의 누명을 한시라도 빨리 벗겨야 한다는 생각에 채령은 안달이 났습니다. 언제 또 그자가 들이닥칠지 모른다. 그 전에 아버지의 결백을 세상에 알려야 해. 윤 부인은 때를 기다려 신중히 움직이자 했지요. 하지만 채령은 마음이 급했습니다. 그래서 그만 성급한 일을 저지르고 말았지요. 어느 날 채령은 윤 부인과 의논도 없이 홀로 벼루를 살폈습니다. 밀서가 무사한지 다시 한번 확인하려 한 것이었지요. 채령은 벼루 밑바닥에 이중칸을 열어 안에 든 종이를 꺼내 보았습니다. 바로 그 순간 문틈으로 그 광경을 엿보는 눈이 있었지요. 사물어멈이었습니다. 사물어멈은 똑똑히 보았지요. 채령이 벼루 밑바닥에서 종이 한 장을 꺼내는 것을요. 그리고 그것을 다시 넣고 닫는 것을 말입니다. 저기 있었구나. 벼루 밑바닥에. 그날 밤 채령과 도현이 잠든 틈을 타 사물어멈은 안방에 숨어들었습니다. 그러고는 벼루를 들어 밑바닥 칸을 열었지요. 과연 그 안에는 종이 한 장이 들어 있었습니다. 사물어멈은 그것을 품에 넣고 소리 없이 빠져나갔지요. 이튿날 아침 채령은 벼루가 텅 빈 것을 발견했습니다. 그러고는 새파랗게 질렸지요. 님. 채령은 더듬거리며 윤 부인을 불렀습니다. 윤 부인이 달려와 사정을 듣고는 얼굴이 굳었지요. 밀서를 가져갔단 말이냐. 제 잘못입니다. 제가 함부로 벼루를 열어보는 바람에
모든 것을 그르쳤습니다. 채령은 눈물을 흘리며 자책했습니다. 자신의 조급함이 화를 부른 것을 알았기 때문이지요. 단 하나뿐인 증거를 제 손으로 원수에게 넘긴 셈이었으니까요. 윤 부인의 얼굴에도 짙은 그늘이 드리웠습니다. 황석주는 빼앗은 밀서를 펼쳐보았지요. 거기에는 자신의 횡령을 고발하는 내용이 채경식의 필체로 또렷이 적혀 있었습니다. 이것이로구나. 나를 올가맬 뻔한 그 밀서가. 황석주는 통쾌하게 웃었습니다. 그러고는 그 밀서를 촛불에 가져다 댔지요. 종이는 순식간에 타들어가 한 줌 재가 되었습니다. 이제 되었다. 증거는 사라졌다. 죽은 채경식이 살아 돌아온들 이제 나를 어쩌지 못할 것이다. 증거를 없앤 황석주는 곧바로 마지막 수를 두었습니다. 이제 위험한 화근을 뿌리째 뽑을 차례였지요. 바로 채령과 그 채령을 숨겨준 민씨 가문을 말입니다. 황석주는 조정의 끈을 동원했습니다. 그러고는 민씨 가문을 고발했지요. 역적 채경식의 딸을 숨겨주었다는 죄목이었습니다. 역적의 자식을 숨기는 것은 그 자체로 큰 죄였지요. 며칠 뒤 관아의 포졸들이 민씨가에 들이닥쳤습니다. 역적의 딸을 숨긴 죄인을 잡아들여라. 집안은 순식간에 아수라장이 되었지요. 포졸들이 안방으로 들이닥쳐 채령을 끌어내려 했습니다. 도현이 몸으로 막아섰지요. 내 아내에게 손대지 마라. 무슨 죄가 있단 말이냐. 비키시오. 이 여인은 역적 채경식의 딸이요. 역적의 자식을 숨긴 죄로 이 집안 모두가 잡혀갈 것이요. 도현은 필사적으로 막았습니다. 하지만 여럿의 포조를 당해낼 수는 없었지요. 채령이 끌려나가고 도현마저 포박당했습니다. 바로 그때 윤 부인이 앞으로 나섰지요. 멈추시오. 윤 부인의 목소리에는 위험이 서려 있었습니다. 포졸들이 잠시 멈칫했지요. 이 일은 모두 이 늙은이가 벌인 일이오. 내가 저 아이의 정체를 알고도 거두었소. 내 며느리도 내 아들도 아무것도 모르고 내 뜻을 따랐을 뿐이오. 그러니 죄가 있다면 이 늙은이 하나에게 있소. 나를 잡아가시오. 대신 내 며느리와 아들은 풀어주시오. 어머니, 도현이 절규했습니다. 채령도 새파랗게 질려 고개를 저었지요. 님, 안 됩니다. 차라리 저를 잡아가십시오. 윤 부인은 며느리와 아들을 살리기 위해 스스로 모든 죄를 뒤집어쓰려 한 것이었습니다. 한 사람은 며느리를 살리려 하고, 한 사람은 시어머니를 살리려 하고요. 두 여인은 서로를 위해 제 목숨을 내놓으려 했지요. 하지만 포졸들은 아랑곳하지 않았습니다. 황석주의 명을 받은 그들은 윤 부인과 도현을 함께 잡아갔지요. 채령만은 따로 가두라는 황석주의 지시가 있었습니다. 밀서의 행방을 다시 캐물어야 했으니까요. 그날 민씨 가문은 풍비박산이 났습니다. 윤 부인은 옥에 갇혔지요. 도현 또한 옥에 갇혀 처형을 기다리는 신세가 되었습니다. 채령은 따로 갇혀 황석주의 신문을 기다렸지요. 차가운 옥방에 갇힌 도현은 오직 아내의 걱정뿐이었습니다. 제 목숨이 경각에 달렸는데도 도현의 마음은 온통 채령에게 가 있었지요. 부인은 무사할까? 혼자 그 모진 신문을 어찌 견디고 있을까? 도현은 차가운 벽에 머리를 기대고 아내의 얼굴을 떠올렸습니다. 봄날 매화나무 아래서 제 소매자락을 가만히 붙잡던 그 손길이 생각났지요.
평생 곁을 지키겠다 약속했건만 이리 무력하게 갇혀 아무것도 할 수 없다니요. 도현의 눈에서 뜨거운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부인, 부디 살아만 있어줘. 내 반드시 다시 만날 것이요. 같은 시각 옆 옥방의 윤 부인 또한 눈을 감고 무언가를 가만히 헤아리고 있었습니다. 절망한 기색은 어디에도 없었지요. 오히려 그 얼굴에는 무언가를 기다리는 듯한 고요함이 깃들어 있었습니다. 마치 이 모든 일이 닥칠 것을 미리 알고 있었던 사람처럼 말이지요. 모든 것이 끝난 듯 했습니다. 단 하나뿐인 밀선은 한 줌 재가 되어 사라졌지요. 시어머니와 남편은 처형을 앞두고 있었습니다. 채경식의 한을 풀기는커녕 그를 거두어준 은혜로운 가문마저 함께 무너지게 생긴 것이지요. 차디찬 옥방에 홀로 갇힌 채령은 절망의 바닥으로 가라앉았습니다. 내 조급함이 모든 것을 그르쳤다. 아버지의 한도 못 풀고 나를 살려준 어머님과 서방님마저 죽음으로 몰아넣었구나. 이제 정말 아무것도 남지 않았어. 채령은 차가운 바닥에 엎드려 흐느꼈습니다. 모든 희망이 사라진 듯 했지요. 단 하나뿐이던 증거가 불타 사라졌으니 이제 무엇으로 원수를 벌하겠습니까? 자신의 손으로 모든 것을 무너뜨렸다는 자책이 채령의 가슴을 갈갈이 찢어 놓았습니다. 얼마나 울었을까요? 채령이 기진하여 고개를 들었을 때였습니다. 문득 아버지의 목소리가 귓가에 맴돌았지요. 어린 시절 무릎에 앉혀 들려주시던 그 말이었습니다. 사람의 값어치는 몸뚱이가 아니라 그 안에 든 마음에 있느니라. 채령은 눈물을 닦았습니다. 그러고는 천천히 몸을 일으켰지요. 그렇습니다. 비록 밀선은 불탔지만 황석주의 모든 죄가 적힌 그 장부는 한 줌 재가 되어 사라진 것이 아니었습니다. 채령 자신의 머릿속에 토씨 하나 틀리지 않고 고스란히 남아 있었으니까요. 채령은 비로소 깨달았습니다. 자신의 진짜 무기는 잃어버린 종이 한 장이 아니라는 것을요. 바로 자신의 정신, 그 무엇도 빼앗아 갈 수 없는 기억 속에 있다는 것을 말이지요. 채령의 눈빛이 달라졌습니다. 절망에 잠겼던 눈에 다시 또렷한 빛이 살아났지요. 아직 끝나지 않았다. 채령은 어둠 속에서 가만히 중얼거렸습니다. 그 목소리에는 더는 떨림이 없었지요. 옥에 갇힌 채령은 그날부터 머릿속의 장부를 정리하기 시작했습니다. 황석주가 어느 해 몇 월에 군량 몇 섬을 빼돌렸는지요. 그 쌀이 어느 창고를 거쳐 어디로 흘러갔는지요. 장부의 어느 면 어느 줄에 그 흔적이 남아있는지를 말입니다. 채령은 그 모든 것을 마치 눈앞에 장부를 펼쳐놓은 듯 또렷이 떠올렸지요. 그리고 채령에게는 한 가지 믿는 구석이 있었습니다. 바로 막동이었지요. 전에 윤 부인에게 말해두었던 그 옛 종말입니다. 가문이 무너진 뒤 흩어졌으나 막동은 옛 주인의 억울함을 잊지 않고 어딘가에 살아 있었지요. 채령은 갇히기 전 윤 부인을 통해 그의 거처를 수소문해 두었습니다. 그 막동이라면 아버지의 결백을 증언해 줄 수 있을 터였지요. 채령은 옥을 지키는 늙은 옥졸에게 간곡히 청했습니다. 막동에게 전가를 넣어달라고 말이지요. 옥졸은 처음에는 망설였지만 채령의 사정을 딱히 여겨 끝내 그 청을 들어주었습니다. 마침내 황석주가 채령을 끌어내 신문하는 날이 왔습니다. 관아의 뜰에는 황석주가 거만하게 앉아 있었지요. 그 앞에 채령이 끌려 나왔습니다. 내가 채경식의 딸이렸다.
그동안 내 앞에서 넋 나간 행세를 하느라 고생이 많았겠구나. 황석주는 비웃었습니다. 그러고는 가는 눈으로 채령을 내려다보았지요. 허나 이제 다 끝났다. 내 아비가 남긴 밀서는 내 손으로 태워 없앴느니라. 증거가 없으니 내가 무슨 말을 한들 누가 믿겠느냐. 순순히 죄를 인정하면 곱게 죽여는 주마. 채령은 고개를 들어 황석주를 똑바로 바라보았습니다. 그러고는 또렷한 목소리로 입을 열었지요. 증거는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무어라? 대감께서 태우신 종이는 한 장일 뿐. 허나 그 안에 적힌 내용은 모두 제 머릿속에 있습니다. 저는 아버지의 장부를 토시 하나 틀리지 않고 외고 있으니까요. 채령은 천천히 또박또박 읊기 시작했습니다. 무진년 10월 굴량 1200섬 중 300섬이 사라졌습니다. 장부에는 운반중 침수로 소실되었다 적혔지요. 그러나 그해 10월에는 비가 한 방울도 내리지 않았습니다. 그 300섬은 황대감 대곳간으로 들어갔지요. 그 이듬해 기축년 3월에는 군포 500필이 장부에서 지워졌습니다. 그 끝에 찍힌 수결은 황대감의 것이었지요. 황석주의 얼굴이 새파랗게 질렸습니다. 채령의 입에서 횡령의 내역이 줄줄이 쏟아져 나왔지요. 연도와 달, 수량과 장소, 그리고 수결까지 말입니다. 마치 눈앞에 장부를 펼쳐놓고 있는 듯 토시 하나 틀림이 없었습니다. 지켜보던 관원들이 술렁이기 시작했지요. 저토록 소상한 내역을 꾸며낸 것이라 보기는 어려웠으니까요. 황석주는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닥쳐라. 그것은 모두 내가 지어낸 거짓이다. 증거가 어디 있느냐, 증거가. 죽은 자의 말을 누가 믿는단 말이냐. 황석주의 호통에 채령의 말이 잠시 막혔습니다. 그렇습니다. 아무리 소상히 외운들 그것을 뒷받침할 증인도 증거도 없었지요. 채령은 막동이 오기만을 애타게 기다렸습니다. 하지만 약속한 시각이 지나도 막동은 나타나지 않았지요. 바로 그때 황석주의 입가에 음흉한 미소가 번졌습니다. 혹 누구를 기다리느냐? 제 가문의 늙은 종 말이냐? 채령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그자라면 걱정 마라. 오는 길목에서 내 사람들이 이미 붙잡아 두었느니라. 내 잔꾀를 내가 모를 줄 알았느냐. 황석주는 이미 막동의 움직임까지 손바닥 들여다보듯 알고 있었지요. 채령이 옥조를 통해 전가를 넣은 것을 눈치채고 길목에 사람을 풀어 막동을 가로챈 것이었습니다. 채령의 마지막 희망이 그렇게 꺾이는 듯 했지요. 이래도 할 말이 있느냐. 증인도 없고 증거도 없다. 너는 그저 역적의 딸이 지어내는 헛소리를 떠들 뿐이니라. 관원들의 눈빛도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아무리 소상한 내역이라도 그것을 입증할 길이 없다면 한낱 말에 불과했으니까요. 채령은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모든 것이 무너지는 듯 했지요. 바로 그 절체절명의 순간이었습니다. 관아의 문이 벌컥 열리며 한 노인이 들어섰습니다. 백발이 성성한 강직해 보이는 노인이었지요. 손에는 빛바랜 종이 한 장이 들려 있었습니다. 바로 윤 부인의 옛벗 강직한 대간이었지요. 증거라면 여기 있소이다. 대간이 그 종이를 높이 들어 보였습니다. 이것은 돌아가신 최경식 대감이 남긴 진짜 밀서요. 순간 황석주의 눈이 찢어질 듯 커졌습니다. 그럴 리가 없다. 그 밀서는 내가 태웠다. 내 두 눈으로 똑똑히 보았단 말이다.
대감이 태운 것은 가짜였소. 대간의 말에 좌중이 술렁였습니다. 채령의 눈에도 놀라움이 스쳤지요. 채 대감의 따님은 진작에 대감이 밀서를 노릴 것을 알았소이다. 그래서 벼루 속에는 정교한 가짜를 넣어두고 진짜는 따로 빼돌렸지요. 그 진짜를 윤 부인이 이 늙은이에게 맡겨두었던 것이외다. 그제야 채령은 윤 부인의 깊은 뜻을 온전히 깨달았습니다. 밤마다 등잔불 아래서 아버지의 필체를 본떠 글씨를 적던 일. 채령은 그저 굳었던 손을 푸는 연습이라 여겼지요. 허나 윤 부인은 그 연습으로 되살아난 채령의 필체를 눈여겨보고 있었던 것입니다. 아버지를 꼭 빼닮은 그 글씨라면 진짜와 분간이 가지 않는 가짜 밀서를 만들 수 있었으니까요. 윤 부인은 채령이 잠든 사이 그 솜씨를 빌려 가짜 밀서를 마련했습니다. 그러고는 벼루 속 진짜를 몰래 빼내어 그 자리에 가짜를 넣어두었지요. 진짜 밀서는 옛벗을 만나러 간다던 그 나들이 길에 강직한 대간에게 맡겨두었던 것입니다. 그러니 채령은 벼루 속에 든 것이 진짜인 줄로만 알았지요. 그래서 그것을 빼앗겼을 때 단 하나뿐인 증거를 잃은 줄 알고 그토록 절망했던 것입니다. 허나 윤 부인은 진작부터 황석주가 밀서를 노릴 것을 내다보고 있었지요. 그래서 가짜를 빼앗기게 두고 진짜는 멀리 숨겨둔 것이었습니다. 며느리가 절망에 빠질 것을 알면서도 가문을 구할 마지막 패를 홀로 마련해 둔 것이었지요. 대간이 밀서를 펼쳐 관원들에게 보였습니다. 거기에는 채령이 읊은 그대로 황석주의 횡령 내역이 낱낱이 적혀 있었지요. 방금 채령이 외운 내용과 한자도 틀림없이 들어맞았습니다. 이것은 모함이다. 누군가 나를 음해하려 꾸민 것이야. 황석주는 발버둥 쳤습니다. 하지만 그럴수록 그의 변명은 궁색하기만 했지요. 채령의 정확한 기억과 진짜 밀서가 한치도 어긋남 없이 맞아떨어졌으니까요. 그런데 황석주는 아직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설령 그 밀서가 진짜라 한들 그것이 채경식의 것이라는 증거가 어디 있느냐. 필체야 얼마든지 흉내 낼 수 있는 법. 저 계집이 꾸민 것일 수도 있지 않으냐. 황석주의 마지막 발악에 관원들이 다시 머뭇거렸습니다. 과연 그 밀서가 채경식의 진짜 유품임을 입증할 사람이 필요했지요. 그리고 그것을 입증할 단 한 사람, 막동은 황석주의 손에 붙잡혀 있었습니다. 바로 그때였습니다. 관아 밖에서 요란한 소리가 들려왔지요. 비키시오. 내 기어이 우리 아씨를 뵙고야 말겠소. 문이 열리며 한 사내가 뛰어들어왔습니다. 옷은 찢기고 얼굴엔 상처가 가득했지요. 바로 막동이었습니다. 황석주의 사람들에게 붙잡혀 갇혀 있다가 죽을 힘을 다해 밧줄을 끊고 도망쳐 온 것이었지요. 소인이 증언하겠습니다. 막동이 무릎을 꿇고 외쳤습니다. 소인은 채 대감을 모시던 종 막동입니다. 그해 채 대감께서 굴량 비리를 캐시던 것을 두 눈으로 똑똑히 보았습니다. 그 밀서는 틀림없는 채 대감의 친필이며 비리를 저지른 진짜 죄인은 바로 저 황석주 대감입니다. 제 대감은 도리어 그 죄를 밝히려다 누명을 쓰고 돌아가셨습니다. 진짜 밀서가 있고 채령의 완벽한 증언이 있고 산증인 막동까지 나타났지요. 이제 황석주는 더 이상 빠져나갈 구멍이 없었습니다. 궁지에 몰린 황석주가 마지막으로 기댄 것은 제수 아들이었지요. 하지만 그마저도 그를 배신했습니다. 사태가 기울었음을 눈치챈 3월 어멈이
제 목숨을 부지하려 먼저 입을 열었던 것이지요. 쇳내가 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쇳내는 황 대감의 명을 받고 민씨가에 숨어든 끈아풀이었습니다. 채경식의 딸을 찾아내라, 밀서를 빼앗아 오라, 모두 황 대감이 시킨 일입니다. 측근의 배신에 황석주는 그대로 주저앉고 말았습니다. 진실이 만천하에 드러난 것이지요. 굴량을 횡령한 진범은 황석주였고 채경식은 그 죄를 밝히려다 누명을 쓰고 죽은 충신이었음이 밝혀진 것이었습니다. 조정에서는 즉시 황석주를 잡아들였습니다. 그동안 빼돌린 굴량과 재물이 낱낱이 드러났지요. 그 죄가 산처럼 쌓였습니다. 병조판서를 코앞에 두었던 황석주는 모든 관직을 빼앗기고 옥에 갇혔지요. 그러고는 끝내 제가 채경식에게 씌웠던 그 죄목으로 처형되었습니다. 남을 해치려 판 함정에 제가 빠져 죽은 셈이었지요. 반면 누명을 쓰고 죽은 채경식은 충신으로 신원이 회복되었습니다. 빼앗겼던 가문의 명예도 되찾았지요. 옥에 갇혔던 윤부인과 도현도 무사히 풀려났습니다. 도리어 충신의 핏줄을 지켜낸 의로운 일로 칭송을 받게 되었지요. 채령을 헛간으로 내치려던 친척들은 그제야 제 부끄러운 행실이 들통나 얼굴을 들지 못했습니다. 채령을 짐짝처럼 떠넘겼던 한씨, 노인 역시 마찬가지였지요. 제 가문의 옛종 막동은 그 충성스러운 증언의 공으로 종의 신분에서 풀려나 양인이 되었습니다. 모든 일이 마무리되고 봄이 다시 찾아왔습니다. 채령은 채경식의 위패를 모신 사당 앞에 섰지요. 그 곁에는 도현과 윤 부인이 함께 있었습니다. 한때 손가락 하나 까딱하지 못하던 그 처녀가 이제는 제 두 발로 꼿꼿이 서 있었지요. 부축하는 이 하나 없이 두 다리로 굳건히 땅을 딛고 선 것이었습니다. 채령은 천천히 아버지의 위패를 향해 절을 올렸지요. 아버지, 아버지의 누명을 벗겨드렸습니다. 이제 편히 쉬십시오. 그리고 저를 살려주신 어머님과 서방님 곁에서 저는 행복하게 살겠습니다. 채령의 눈에서 맑은 눈물이 흘러내렸지요. 그러나 그것은 더 이상 슬픔의 눈물이 아니었습니다. 하늘 풀고 새 삶을 얻은 자의 따뜻한 눈물이었지요. 윤 부인이 다가와 채령의 손을 잡았습니다. 아가, 장하다. 내 아버지께서도 하늘에서 기뻐하실게야. 도현도 곁에서 아내의 어깨를 가만히 감쌌지요. 부인, 고생 많았소. 이제 우리 약속대로 해마다 함께 매화를 봅시다. 세 사람은 사당 앞에 나란히 서서 따뜻한 봄볕을 맞았습니다. 마당의 매화는 그해도 어김없이 흐드러지게 피어 있었지요. 처음 이 집에 실려왔던 그 봄, 죽을 날만 기다리던 한 처녀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처녀를 세상의 비웃음을 무릅쓰고 며느리로 골라준 한 시어머니가 있었지요. 노망이라 손가락질 받던 그 선택은 한 사람의 목숨을 살리고 한 가문의 한을 풀고 끊어졌던 인연을 다시 이은 가장 지혜로운 선택이었습니다. 윤 부인이 채령을 고른 까닭을 이제 세상 모두가 알게 되었지요. 사람의 값어치는 겉모습이 아니라 그 안에 든 마음에 있다는 것을요. 거동도 못하던 며느리가 한 가문을 구하고 아버지의 한을 풀었습니다. 몸은 비록 굳었을지언정 그 마음과 지혜는 누구보다 빛났던 까닭이지요. 이 이야기는 우리에게 말해줍니다. 사람을 겉모습으로 함부로 판단하지 말라고요. 진정한 값어치는 눈에 보이는 것이 아니라 그 안에 깃든 마음에 있는 법이라고 말입니다. 다음 영상을 빠르게 만나보시려면 좋아요와 구독을 눌러주세요.
지금 화면에 나오는 더 재미있는 영상들도 함께 해주세요. 그럼 모두 행복한 하루 보내세요. 감사합니다.